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민심 2022 지방선거 관련 YTN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6일 지방선거 투표가 아침 6시부터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일반 유권자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 반부터 저녁 7시 반 사이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입니다. 네, 나연호 기자는 지금 어디 나가 계신가요? 네, 광주 첨단 이동 제10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조수연 기자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투표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네, 6일 지방선거 투표가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전국 투표율은 1.7%로 집계가 됐고요. 오전 8시 기준 투표율이 잠시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2%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광역단체단과 교육감 각각 17명, 그리고 기초단체장 200여 명과 광역의원 700여 명, 국회의원 7명 등 모두 4,132명을 선출합니다. 전체 유권자 4,430여 명 가운데 913만여 명이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은 20.62%로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치이자 모든 전국 단위 선거 중에서는 역대 네 번째입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율보다는 0.48%포인트 높습니다. 4년 전 당시 본투표까지 합산한 최종 투표율이 60.2%로 집계된 만큼 이번에는 최종 투표율이 이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반 유권자 투표는 오후 6시에 마감이 되고요.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 사이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들의 경우 투표를 위해 오후 6시 20분부터 외출이 허용되고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게 됩니다. 투표율은 오늘 오후 6시까지 매시간 발표가 되고요. 이후 확진자 투표를 반영해서 한 차례 더 발표되는데 선관위는 오후 8시를 넘어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 포털 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지역의 경우 이르면 자정 전에 당선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접전지의 경우에는 내일 새벽에야 결과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네, 광주와 전라남북도 투표소 1,800여 곳에서도 지방선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전남은 사전투표에서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자, 나연호 기자,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주 투표소에서도 아침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다 보니 이 한산한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을 비롯해서 광주에 총 367곳에서 투표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광주 지역 대부분 투표소는 1층이나 승강기가 있는 곳으로 마련됐습니다. 지방선거는 이 자신이 사는 지역 일꾼을 뽑는 투표인데요. 이 때문에 투표용지도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입니다. 보통 7장인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곳은 8장이 되기도 합니다. 세종시는 넉 장, 제주는 5장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 투표소도 무투표 당선자가 있어서 투표용지가 5장이었습니다. 투표 관리 정확성과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통 2차례에 걸쳐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투표용지가 7장이면 먼저 석 장을 받아 기표와 투표를 하고 또 나머지 넉 장을 2차로 받아서 기표와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호남 지역 유권자는 광주 140만 명을 비롯해서 총 430만 명이 넘습니다. 투표소도 전남 860곳을 비롯해 총 1,800여 곳에 달합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열렸는데요. 전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30%가 넘는 사전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후보 간 각축전이 치열한 전남 고흥은 49%가 넘는 사전투표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광주는 17.28%로 대구 다음으로 가장 낮은 사전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두 431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데요. 현 김철우 보성군수와 명현관 해남군수 등 63명은 경쟁자가 없어서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 현장에서 전해드렸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조수연 기자 그리고 나윤호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등 우리 지역의 일꾼이 결정되는데요. 7개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네, 오늘 투표 결과 수도 서울의 시장은 누가 될지 또 누가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할지 주목되는데요. 먼저 서울광장 스튜디오 연결해서 서울시장 선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대근 앵커 김승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희는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저 뒤로 보이는 서울시청에 누가 향할지 오늘 투표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정치부 김승환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치러지는 만큼 여야 모두에게 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도와달라, 그리고 민주당은 새 정부를 견제하도록 힘을 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젯밤 마지막 유세까지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호소했다고요?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는 어젯밤 각각 오세훈, 송영길 후보의 마지막 대규모 유세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는데요. 어젯밤 양당 지도부의 호소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상의 대선 불복을 하는 이들에게 내일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께서 한 분도 남김없이 투표장으로 가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폭주하는 신임 대통령을 견제하고 탈선하지 못하도록 잘 끌고 갈 그 책임 있는 야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걸. 네, 대선 불복을 심판해달라, 신임 대통령을 견제하게 해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현장 화면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양당이 전체적인 판세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 4년 전에 2018년 선거를 돌이켜보면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민주당이 14곳을 석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게 가져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민주당은 시간이 갈수록 전망치를 좀 낮추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네, 일단 4년 전에는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완패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번에는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8, 9곳 정도 승리를 목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서울을 비롯해서 전통 텃밭인 TK와 PK 지역을 석권하고, 또 강원, 충북에 이어서 경기, 대전, 세종 등 경합 지역에서 한두 곳을 추가하면 내심 10곳이 넘는 게 아니냐, 이런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선거 초반에는 8석 정도로 전망을 했다가 갈수록 목표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기존 텃밭인 호남의 격전지 한두 곳을 더한 5곳 정도를 이기면 이게 네. 선방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야 모두 핵심은 경기도지사 수성이냐 탈환이냐 여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모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지사 선거가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윤영선 후보가 대결하는 인천 계양을 선거 결과도 관심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일단 서울시장 선거 상황 어떤지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대결 구도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4선 도전대 그리고 전 대표의 대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일단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2006년도에 처음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이번이 4선에 도전하는 거예요. 네, 2006년에 45살 꽤 젊은 나이로 서울시장에 당선됐고 재선까지 성공하면서 승승장구를 했죠. 하지만 2011년에 무상급식 투표가 무산되면서 자진 사퇴한 뒤에는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2016년에 종로, 또 서울 광진을, 또 당대표 선거까지 다 나갔었는데 모두 다 패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극적으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광진을에서 대결을 했다가 패했고, 이후에 이제 서울시장 재보선을 통해서 지금 서울시에 입성을 한 그런 상황인데, 오늘 선거 결과 주목되고요.
자, 오세훈 후보와 대결을 하는 민주당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출마 과정에서 좀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 송영길 후보는 인천시장을 지냈고요. 그리고 인천 계양을 해서 5선을 한 의원 출신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장에 도전을 한다는 점, 또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지도부가 다시 선거에 나선다는 점,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분에 대한 그 논란이 있었는데 송 전 대표는 자신이 경선 흥행의 불쏘시개가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또 대선 패배의 아픔을 달래겠다 이렇게 출마 선언을 했었는데 네. 애초에는 공천 배제 결정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번복이 됐고 우여곡절 끝에 그 후보로 선정이 됐죠.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근데 원래 지역구가 인천 계양 을이었는데 여기서 5선을 지냈었죠. 근데 마침 흥미로운 게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또 이번에 출마를 하게 돼서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하는 얘기가 지금 송영길 후보가 이재명 고문, 이재명 후보에게 길을 터줬다, 뭐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대선 이후에 바로 이어진 지방선거 대장정 오늘 마무리됩니다. 본투표 앞두고요. 선거운동은 어제 자정까지였는데 어젯밤 마지막 유세 현장도 참 궁금하거든요. 오세훈 후보는 청계광장에서 유세를 마쳤고요. 송영길 후보는 용산에서 마무리 유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딱 보더라도 장소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청계광장은 서울의 또 중심이고 전통적으로 후보들이 유세 장소로 이렇게 많이 선택하는 지역입니다. 반면에 용산역 광장은 좀 특이한데요. 송영길 후보는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용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교통체증이 발생한다 등등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여기에서 유세를 열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는데요. 후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실책으로 지난 대선과 보궐선거에서 시민 여러분의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서울을 포기할 수 없기에 저 송영길을 우리 민주당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170석 국회의석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민주당을 겸손한 마음으로 만들고 더 이상 발목 잡지 못하도록 힘을 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막판까지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졌는데 선거 막판에 또 떠오른 변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김포공항 이전 문제인데요. 송영길 후보가 인천 계양을의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정책 협약식을 하고서 내건 공약입니다. 김포공항 지금 서울 강서구에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어디로 또 왜 옮긴다는 겁니까? 네, 김포공항의 기능을 인천공항과 통합해서 이전하겠다는 겁니다. 김포공항 주변에 사실 소음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 계양, 김포, 서울 강서를 묶어서 대개발을 할 것이고 또 아파트가 또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지에 주택 40만 호를 짓겠다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비행기가 수직 이착륙하는 시대가 열린다 이런 말을 했었고 또 송영길 후보는 제주까지 해저 터널로 연결한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실현 가능한 게 아니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수직 이착륙 비행기나 해저 터널 얘기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비현실적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김포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구상 자체가 제주 완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인데요. 김포공항을 이전하면 제주도 경제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현재 국내 항공 수요의 절반 정도가 김포 제주 노선이거든요. 네. 그리고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옮기면 제주도로 갈 때 꽤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또 관광객이 불편을 겪어서 수요가 줄어들 수 있고 또 반대로 제주도민이 서울을 갈 때도 많이 불편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김포공항 그 이전 문제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한 상황인데 이게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공약을 좀 철회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한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또 콩가루다 이러면서 또 공세를 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이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번 서울 선거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시장은 물론이고요. 구청장 그리고 서울시 의회 구성이 어떻게 될지인데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돌이켜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만 빼고 24곳에서 민주당 구청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110석 가운데 102석을 민주당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시의회 3분의 2만 이기게 해달라. 그동안 서러웠다. 이런 얘기를 이번 선거 과정에서 하기도 했는데 여론 지형이 좀 어떻습니까? 네, 4년 전에는 그야말로 서울시가 파랗게 물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해 재보궐 때 좀 바뀌었었던 거고, 그러니까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모든 구에서 박원순 후보가 앞섰었고요. 또 구청장도 서초구를 빼고는 모두 석권을 했었고, 또 시의회도 비율을 보면 민주당 비율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지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민주당이 다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김민석 민주당 공동선대본부장은 그때와 달리 지금은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의 승리까지 보고 있는데 상황을 봐야겠지만 절반까지도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6일 지방선거 과연 어느 당이 웃을지 주목되는데요. 서울시장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5선 의원을 지내고 이제 서울시장에 도전한 송영길 후보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계속 선거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스튜디오였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는 보궐선거에 직접 등판한 대선 주자 이재명, 안철수 후보가 과연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또 얼마나 이기느냐에 따라 향후 정치적 명운이 걸렸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보궐선거 지역구 7곳 가운데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곳은 단연 인천 계양을과 경기 분당갑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선이 안정적인 민주당의 텃밭에서 전체 선거를 지휘하겠다는 계산을 세웠고, 안철수 후보도 보수색이 강한 곳이자 알렙이 있는 지역구를 교두보로 선거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될 역량 있는 인물이 더 중요하다. 유능한 큰 일꾼을 우리 계양을 우리 유권자들께서도 훨씬 더 많이 선호한다는. 법으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의 3선 중진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다. 두 후보 모두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당선된다면 당권은 물론 5년 뒤 대선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 후보는 원내 경험이 없던 비주류로 분류됐기 때문에 당 장악력을 키우며 후위를 도모할 수 있고, 안 후보도 합당 뒤 당내 세력이 거의 없는 만큼 이번 선거가 당 세력 확장의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 고문께서 국회로 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벌써부터 검찰 독재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원리입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라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몸통 설계자인 바로 대장동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는 압승, 필승, 완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당에 유리한 곳에 출사표를 던진 만큼 이기더라도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체급 차이가 난 상대 후보의 덜미를 잡히는 경우로 차기 대선 후보로서 정치 생명까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날선 신경전도 개의치 않으며 각자의 강점을 부각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는데요. 눈길을 끈 이번 선거의 주요 장면을 이승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중진들과 유승민 전 의원을 각각 경선에서 꺾으며 출발선부터 이목을 집중시킨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의 공이 울리자마자 경기도행 심야버스 정류장과 택배 물류센터를 찾아 충성 없는 격전에 돌입했습니다. 말꾼이 아닌 일꾼을 뽑아달라는 인물론으로 밀어붙이자 서울이 아닌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 수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도지사로 여러분 말 잘하는 말꾼을 뽑으시겠습니까? 일 잘하는 일꾼을 뽑으시겠습니까? 대장동 저격수로 재등판도 불사하며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의 부정에
지난 대장동 싸움을 시작했던 이 전쟁의 마무리를 네가 한다는 그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꼭 승리로 이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꼭 이루고 싶습니다. 서울시장 탈환과 수성을 두고 맞붙은 송영길, 오세훈 후보는 서로를 향해 대체 성과가 뭐냐고 매섭게 따져묻다가도 화려한 그림들은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진행된 게 뭔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천국 같은 세상 만드셨으면 되지. 아니 지금까지 뭐 하고 계시다가 이제 서울에서 실험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시민들 앞에선 일제히 자세를 낮추고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우영길이네. 1번이네. 10호에 연결시켜주는 거. 알겠습니다. 예상 밖 접전 승부로 고전한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막판 쟁점이었던 김포공항 이전 논란을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반박하며 대선 패배 서력을 다짐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통폐합을 할 경우에 제주 관광산업이 영향을 받는다. 저는 좀 모자란 생각이거나 악의적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선 주자로 함께 보궐선거에 뛰어든 안철수 후보는 이 위원장의 지역 연고를 꼬집으며 신경전을 달궜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주민 한 분이 도망쳐서 이쪽으로 왔다길래 찾으러 왔습니다. 동분서주, 숨가빴던 열전에 사력을 다 바친 후보들은 이제 정치적 명운이 걸린 성적표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도 안 돼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최소 표차, 초박빙 대선의 연장전 성격이 강합니다. 여야 모두 사활을 건터라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방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는데요. 이렇다 보니 정작 지역 일꾼의 옥석을 가리기 위한 정책 경쟁은 뒤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홍선계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는 윤심 대 이심 대리전이었습니다. 여야 후보들의 입도 거칠었는데 시작은 김은혜 후보의 KT 전무 시절 채용 청탁 의혹이었습니다. 검사가 공채과정에 추천을 인하여 내에 있습니다. 시댁 쪽에서 책임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에 합격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청탁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 정부에 있던 사람이었고요. 아마 수사가 저를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 김은혜 후보는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김동연 후보가 받은 고액 후원금 문제를 공론화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대장동 주민분들의 피눈물이 서릴 수 있는 그 돈이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와의 혹 단일화 대가로 들어간 것이 아닌지 그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또 선거운동 자금으로 쓰였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 우선 참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내신 분들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 일이고 이재명 후보와의 연대는 금년 2월 달에 한 것입니다. 4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후보 그리고 인천시장을 역임했던 송영길 후보는 자신이야말로 적임자라며 상대를 향한 가시돋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오 후보는 송 후보의 출마 명분을 파고들었고 대선에서 떨어지고 수사받을 위험성이 있는 이재명 후보 살려내기 위해서 국회의원 빠찌 다려주려고 인천 계양까지 비우고 난데없이 서울시장 출마한 송영길 후보. 송 후보는 오 후보가 3선 시장으로서 어떤 성과를 내놨느냐고 맞받았습니다. 무상급식 거부. 그래서 아이들이 밥 안 준다고 우는 거는 봤어도 어른이 아이 밥 준다고 우는 것은 처음 봤다. 서울 시민들이 박수 칠 만한 거 뭐 특별하게 기억난 거 없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치 복귀 무대로 관심 지역이 된 인천 계양을에서도 난타전은 계속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한 무연고 출마, 방탄 출마라는 비판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일 잘했다라고 늘 자화자찬하셨는데 분당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우리 계양구민들 우습게 알고요. 금배지 방패 삼아서 불체포 특권 누리겠다라고 이 후보는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이 몸통이라는 논리로 대적했습니다. 이 정치 권력과 유착해가지고 공공개발 잘하고 있는 대장동에서 업자 도와주고 돈 받아서 뇌물 받고 공범 노릇한 게 바로 우리 윤영선 후보님이 소속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입니다. 이렇게 지역 현안과 관련한 정책 토론보다 소모적인 비방전이 주를 이루며 이번 선거 역시 상호 간 고소 고발이 난무했습니다. 지역 일꾼을 선출한다는 애초 지방선거의 취지가 이번에도 실종된 것은 아닌지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어제 오전 경남 밀양시 부북면에 있는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다시 헬기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경남 밀양 산불 현장입니다. 네, 날이 밝으면서 다시 헬기가 투입됐다고요? 네, 날이 밝으면서 본격적인 진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헬기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연기와 매캐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발생한 불은 하루 가까이 살림을 태우고 있습니다. 아침 7시 반 기준 진화율은 43%입니다. 어젯밤 10시까지 진화율이 41%였는데 밤사이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인력이 대거 투입돼 진화에 나섰지만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훌륭한 소나무 더미들이 불에 타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또 자욱한 연기가 헬기 작업을 방해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산불 영향구역은 300헥타르 정도입니다. 불길이 이어지는 띠, 그러니까 화선은 최대 9.3km였다가 지금은 5.3km로 줄었습니다. 불이 민간시설 근처로 다가오면서 여전히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 입원자들은 밤사이 인근 학교 체육관으로 대피해 밤을 지새웠습니다. 일반 주민 400여 명도 여전히 집 주변 시설에서 머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57대와 인력 1,7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투입된 만큼 오늘 오전 안으로 주불을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밀양 산불 현장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경남 밀양 산불이 건조한 날씨 속에 대형 산불로 번진 상황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 또 마을로 산불이 내려온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기정훈 기자가 대피 요령을 전해드립니다. 작은 불씨도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을 만나면 순식간에 수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산에서 산불을 만나면 불길에 둘러싸일 위험이 큽니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번집니다. 침착하게 연기와 불길의 경로를 파악한 뒤 불길을 등지고 바람 방향으로 몸을 피해야 합니다. 불길에 휩싸였다면 이미 타버린 곳이나 숲풀이 적은 곳, 도로나 바위 뒤로 몸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피할 여유가 없다면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 탈 것이 적은 곳을 골라 마른 풀을 긁어낸 뒤 엎드려 불길을 피해야 합니다. 주택으로 불길이 다가오면 문과 창문을 닫고 불이 쉽게 옮겨 붙지 않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줍니다. 가스나 기름통, 장작은 미리 치워두어야 합니다. 산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평소 대피로와 대피 장소를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반객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반을 할 경우에 내가 이렇게 이 진행 경로상에 어떤 대피로라든지 또는 그 도로하고 인접한 하산 길들을 확인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면 당국의 안내에 따라 지체 없이 대피해야 합니다.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려 뜨거운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가 이틀째 10만 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그제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새로 발생한 발열 환자가 93,18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누적된 발열 환자는 373만 8,810여 명으로 이 가운데 17만 7,770여 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누적 사망자는 70명인데 발열 환자 규모 대비 사망자가 너무 적은 데다 정보당국도 북한의 발표가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보고 있어 북한 통계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가뭄에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며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북한의 식량난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며 오히려 내부 결속을 다지려 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주혜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월드 팩트북 최신판에서 현재 북한의 부족한 식량이 86만 톤, 두세 달치에 해당한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족분을 수입이나 원조로 메꾸지 못하면 북한 가정들이 혹독하게 어려운 시기를 겪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선 이른바 모내기 전투가 한창입니다. 전통적으로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 인구까지 대거 동원되곤 했지만 올해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필 영농철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비상 방역 체계가 가동된 겁니다. 올해 정말 엄중한 방역위 상황이 조성되고 또 오랫동안 가물이 계속되는 등 당면한 영농사업에 지장을 주는 인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역별 봉쇄로 노동력이 이동할 수 없다 보니 모내기에 차질이 빚어지고 결과적으로 올해 작황에도 영향이 있을 거란 예상입니다. 영농철에 대규모 노동력이 투입돼서 그런 농업 생산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사이클이 지금 삐우덕거리기 때문에 수급이 분명히 이제 연차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민생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북한의 핵실험 시계는 계속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대부분의 준비는 끝났고 최대 효과를 얻어낼 감행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 달 전 열병식 기록 영화를 최근 연이어 방송하는 건 역시 핵무력 강화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분위기를 띄우는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위기를 좀 최고조로 정점으로 조정을 하고 그러면서 몸값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전략 핵능력에 이어서 전술 핵능력까지 더 강화하고 탑재하는 게 생각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특히 이미 짜놓은 국방력 발전 계획을 그대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방역 위기로 흐트러진 민심을 다잡으려는 의도도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세계적인 K-팝 스타 방탄소년단 BTS가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BTS는 미국에서 코로나19 이후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증오범죄가 크게 늘어 굉장히 놀랐다며 증오범죄 근절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단정히 맨 BTS가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면담에 앞서 기자실을 먼저 찾았습니다.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증오 범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We're BTS, and it is a great honor to be invited to the White House today to discuss the important issues of anti-Asian hate crimes, Asian inclusion, and diversity. BTS는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많은 증오 범죄에 굉장히 놀랐으며 마음이 안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사람은 각자 나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의미 있는 존재인 만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증오 범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층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했습니다. BTS는 그동안 증오 범죄를 포함해 인종차별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미국 애틀란타에서 한인 여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 사건 등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최근에도 버팔로의 흑인 상대 총격 사건과 댈러스의 한인 상가 총격 등 확산하는 증오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BTS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겁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7월에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신예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를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BTS가 파급력이 더 큰 만큼 증오범죄 확산 차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 영어 시간, 재미있는 힙합 시간. 힙합을 많이 알고 말 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잔치 시간. 잔치 시간이 영어로 뭐? 선생님 이름은 뭐? 여러분들을 오늘 재미있는 힙합의 세계로 인도할 우리는 인조.
혐의 있는 거 갖고 뭘 미흡부시켰다는 건 모든 그 선거 때마다 그 투표 유무에 대해서 논란이 생긴다 얘기하죠. 네, 소중한 한 표라는 말, 선거 때마다 습관처럼 쓰는 표현인데요. 지난 1995년부터 치른 전국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단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경우가 꽤 있기도 했습니다. 제8회 동시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격전의 날이 밝은 상태입니다. 네, 이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과 함께 6일 지방선거 판세와 관전 포인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0.6%입니다.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투표율만 보면 지난 지방선거를 훌쩍 넘어섰죠. 그렇죠. 훌쩍 지난 2018년 지방선거의 사전 투표율이 20.1%쯤 되니까 네. 약 0.5%포인트. 네, 보기에 따라서는 훌쩍일 수도 있고 석 달 전 치러진 대선의 사전 투표율은 물론 선거의 성격은 많이 다릅니다만 그때는 37%쯤 됐었잖아요. 그거에 네. 비하면 조금 낮은 것이긴 합니다. 원래 선거 주목도나 관심도에서는 대선이 다른 선거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을 감안하면 그리고 큰 선거 불과 한 두세 달 뒤에 치르게 되는 이번 지방선거 성격을 감안하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사전투표율이 급격히 늘고 있고 보편화되고 있어서 네. 사전투표를 많이들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뉴스는 아니게 됐죠. 네.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네. 우리 위원님도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저도 사전투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투표율을 보니까 최고 지역이 전남이더라고요. 31.04% 그리고 대구가 최저였습니다. 14.8%였는데 뭐 민주당 아성인 호남이 대구 경북 이 텃밭이죠. 국민의힘 텃밭인 이 지역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이게 여야 어디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근데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역별로는 공개가 되는데 세대별 연령별로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지방선거 대비해서도 그 큰 폭의 신장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총량보다는 이렇게 구성을 봐야 됩니다. 즉 이제 어느 연령대, 어느 세대가 많이 나오느냐 봐야 될 문제인데요. 이제 지역으로도 뭐 볼 필요, 지역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도 사전투표율이 높았고 사전투표율이 항상 높았고 본투표율도 높았는데 이제 문제는 여야 3법이 이제 결국 막판에 투표율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 지지층, 특히 세대 변수로 봤을 때 어느 연령대가 많이 나왔느냐. 근데 지금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사전 투표를 보면 60대 이상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제 연령 구분은 그다지 이제 없는 그런 상황 아니냐.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한 가지 조금 보태드리자면 네. 사전 투표율이 높은 곳이 총 투표율도 좀 높은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경험적 수치가 그렇습니다. 전남, 전북, 이른바 호남권이 사전투표율이 항상 높습니다.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거의 매번 대구 지역이고
경기도도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을 조금씩 하회합니다. 네. 이번 사전투표율도 마찬가지였고요. 한 가지 이채로운 것은 강원도가 25.2%로 사전투표율만 놓고 보면 전국 두 번째입니다. 네. 이전에는 보기 드물었던 건데 아마 강원도지사 선거를 두고 도민들의 관심이 꽤 높아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유추는 할 수 있는 거죠. 네.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파에 유리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제는 그런 등식은 깨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지난 대선 큰 선거, 전국 단위 선거로 지지난번까지는 그런 경향을 읽어낼 수 있었는데 특히 지난 대선부터는 보수 정당에서도 사전투표를 굉장히 독려했고 네. 지역별 퍼센트 차이가 총 유권자 수를 견줘서 생각해 보면 투표율이 높은 것이지 전체 투표자 수에서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사전투표가 어느 지역이 높았으니까 특정 정당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 시각 최고 지역의 투표율과 그리고 최저 투표율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은 4.9%고요. 이제 최저 투표율 지역은 광주로 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 기준입니다. 전국 평균은 3.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사전투표의 어떤 흐름이 본 투표전까지도 이렇게 이어질지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본 투표율 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난 지방선거 60%를 넘었었는데요. 네.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좀 높은 수치라고 좀 보였습니다. 과연 네. 이제 관건은 지난 지방선거만큼 나올 것이냐, 넘을 것이냐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전투표율 흐름을 봤을 때 사실 60을 넘으려면 사전투표율이 최소 한 20 후반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네. 않았다. 그리고 사전투표 흐름이라든지 지금 전국 흐름을 봤을 때 60 넘기는 조금 빡빡한 수준 아니냐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당락 득표율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실 투표율 예측입니다. 투표율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경합이라든지 심지어 날씨 요인까지 언급하는데 결국 이제 투표장에 누가 많이 나왔느냐가 마지막 관건 승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투표율이 좀 점심 지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투표율이 이제 의미 있는 흐름 좀 특성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일 텐데 네. 지금 좀 더 지켜볼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 뭐 이른 시간이니까 조금 더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는요, 대통령 취임 22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대선의 연장전과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여야 모두 긴장감과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봅시다. 네. 이 제가 4구 파터인데 이거 돈 다시 빼시겠어요? 아니면 묻고 더블로 가시겠어요? 묻고 더블로 가. 너 다음에 한 번 더 해. 이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촛불을 들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라운드 2 파이트. 윤석열 정부를 확실히 견제하겠습니다.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I'll be back.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통해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겠다는 말꾼이냐 일꾼이냐 3단계 더 도약시켜드릴 수 있는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노영민 후보, 윤당선인 특별고문인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맞붙는 충북지사 선거는 신구 권력의 대리전 양상입니다. 무능하고 오만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정권 교체했는데 178석 갖고 밀어붙이는데 이번에 지방 권력을 찾아와야 라운드 2 파이트.
네, 저희가 지금까지 있었던 후보들의 발언들을 조금 유쾌하게 재구성해봤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선거에서 각자 필승해야 할 절박한 까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집권한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 당정 측에서는 이제 막 새로운 살림을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치르는 첫 번째 선거니까 지금은 무슨 그동안 해온 거에 대한 평가를 받거나 심판받을 그럴 거는 전혀 없고요.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끌어 나갈 국정 운영에 대한 추진력 이런 것들을 국민들로부터 승인받는 계기로 삼고 싶을 것이고요. 지난번 대선 때 굉장히 팽팽했고 아슬아슬하게 승부가 갈렸기 때문에 요번에 만약에 좀 전반적으로 졌다라는 평가를 들으면 많이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네. 반대로 자신들의 비전과 국정 목표를 차근차근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국회 의석 상황이 자기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서 승리를 해야 정치적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야당으로서는 정권을 내주었고 아직 전열이 재정비되기 전에 그리고 리더십을 확고히 세우기 전에 치르는 선거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양 진영 다 사력을 다했던 지난 대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든 선거고요. 요번까지 크게 져버린다면 추스르기가 상당히 힘들겠다. 그리고 앞으로 한 2년간은 선거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향후 전국의 운영에 있어서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할 것이고 윤석열 정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아직은 다는 전모를 보긴 힘들었지만 상당히 그립감이 좀 강하다 이런 네. 느낌 받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의회의 다수석을 기반으로 견제를 해야 되겠다. 이 점에서는 생사가 달렸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국정 동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대선 패배를 딛고 전국 주도권도 지켜야 하고 뭐 정부를 견제할 좀 민심도 얻어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가장 큰 그 정치적 이벤트는 선거입니다. 네. 특히 전국 단위 선거죠. 물론 대선 후보 선출이나 당대표 선출 같은 당내 선거도 중요하지만은 그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국정 동력일 수도 있고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전국 흐름에도 주도권일 수도 있고, 결국 선거에서 했던 민심이 실제 확인된 민심이죠. 여론조사하고는 또 다르죠. 여론조사는 그때그때 상황에 대한 뭐 정치적 태도라면 이것은 온 국민이 참여하는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네. 의미에 대한 그 해석, 또 해석에 대한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출범한 지 이제 3주 됐는데, 지난 대선에서 팽팽한 결과에서 아직도 그 전국적인 그 주도권 확보하지 좀 못하고 있지 않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의석수도 또 한참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초기 동력을 확보해야 될 좀 절대적인 좀 과제가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제 의석수는 국회 일당으로 있지만은 자칫 이게 덩치 큰 공룡처럼 덩치만 크고 전혀 이렇게 민첩하게 활동하지 못한다라면은 곧 이어 있을 2년 후 이제 총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든 이번 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적표를 양당 모두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면 향후 전국이 굉장히 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 모두 필사적으로 이번 선거를 좀 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항상 선거 때마다 이 세대별 투표율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60대 이상 분들에서는 특정 정당 지지 경향을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했고 주변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번 사전 투표율에서도 낮지 않았던 것으로 전문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자 확실한 정치적 아성이었고 국힘에 대해서 매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여줬던 40대가 지난 대선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이번에는 조금 양상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론조사 응답률이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두 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늘 7시 반이면 종료될 투표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리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보다는 차이가 좀 줄어들 거라고 보긴 하는데요. 40대들의 민주당 지지에 대한 응집의 강도나 응집의 속도는
지난 대선보다는 조금 약화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치른 가장 큰 선거인 지난 대선에 비해서 세대별 특징률을 보자면 60대 이상은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40대는 조금 변동의 조짐이 있다. 2030의 결집 강도도 대선보다는 약간 느슨해져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저는 지난 4년 전 2018년은 60.2%보다는 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지난 대선에는 2030 세대 표심이 최대 변수로 꼽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럼 이번 선거는 뭐 40대 투표율이 좀 당락을 가를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게 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투표 행태를 보자면은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이를테면 지역 투표라고 할 수 있는 동서균열이 이제 주 설명할 수 있는 주축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60, 70 대 40, 50 세대 균열이 좀 중요한 특징으로 좀 보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2030의 유동성이 전체의 결과 흐름을 좀 좌우하는 것으로 최근 전국 단위 선거에서 그렇게 좀 특징적으로 패턴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저 40대라고 봅니다. 지난 대선을 두어 달 전 있었던 대선을 복귀하자면은 4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높은 지지를 받았거든요. 출구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60% 이상을 이재명 후보가 지지를 확보했지만 문제는 투표율이 70.4밖에 안 나왔거든요. 전체 투표율 77%에 비해서 40대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결국 40대의 어떤 지지가 높아도 투표율이 낮으면은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저관여 선거에 투표율이 낮다 보니까 핵심 지지층이 주력이 얼마만큼 투표장에 나오느냐가 핵심적인 관건인데 지금 사전투표 아까 우리 이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60, 70 이상들도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문제는 40대가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번에도 투표율이 낮다라면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더라도 투표율이 낮으면 결과에 민감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50대보다는 오히려 40대의 투표율, 참여율, 또 그들의 어떤 지지율이 여론조사 흐름, 지난 투표 이전까지 흐름이 얼마만큼 지속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세대균열을 보는 또 이번 선거 전체를 보는 핵심적인 포인트 아니냐 좀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세대별 그러니까 40대 투표율 얘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 위원님, 저희가 40대 투표율을 언제쯤 좀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개표한 다음에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사실 KEP라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사 예측조사위원회에서는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투표와 오늘 일어날 그 본투표 출구조사를 합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 자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단지 제공을 오픈을 못하는 이유는 이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것이 이제 지나면 이제 사전 세대별 연령별 투표율을 제공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오늘 지나면은 어느 정도 세대별 이제 연령별 투표율이 다 공개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 상관관계를 좀 읽을 수 있는 유의미한 그런 자료로서 알 수가 있겠죠. 앵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참고로 덧붙인다면 제가 일선 기자를 할 때는 투개표 행위가 다 종료되고 중앙선관위에서 한 달쯤 있다가 공식 자료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 인터벌이 굉장히 줄어들어가지고 이번 3월 9일에 끝난 대선 때 보니까 선거 종료 약 4일인가 5일 후에 3월 13, 14일경에 세대별 투표율 이런 거 다 올렸어요. 그런데 그게 전수조사가 아니고 10% 조사를 해서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왜 그 자료가 늦게 공개되어야 하는지는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무튼 투개표 행위,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정보는 일단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자, 선거 막판에 이번에도 큰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먼저 얘기를 드리면 민주당의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공개 사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파장이 좀 있었는데 선거에 영향을 얼마나 미쳤을까요, 위원님? 저는 좀 크지는 않았지만 저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은 좀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진영 내에서의 갈등 소재로 좀 작용을 했었고, 이게 적전 분열 아니냐라는 이제 강성 지지층의 어떤 반발도 있었고, 사과에 어떤 좀 더 강하게 가야 된다라는 좀 그런 흐름들이 진영 내에 있었기 때문에 진영 내 결집력을 저하시키는 요인, 또 하나는 그것을 지켜보는 중도층에서 지금 제1야당으로서 그리고 170석 있는 거대 정당으로서 지금 선거를 임하는 상황에서 지금 선거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금 집안 싸움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 두 가지 모두에서 좀 작용을 했는데 어쨌든 그 봉합 수습을 한다고 하면서도 했다 안 했다 서로가 좀
또 진실 게임 비슷하게 좀 가면서 네. 좀 의문이 좀 남겼는데 또 선거 이후에도 이게 아마 선거 결과가 끝나자마자 또 한 번 재연될 그런 개연성이 또 역시 높은 그런 이슈 아니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다소 영향을 좀 미친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부정적인 영향이죠. 네.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네. 그 두 번째로 저희가 이슈가 또 추경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여야가 이제 협상에 성공을 했는데요. 62조의 추경 성과를 이제 국민의힘은 당으로 돌렸는데 이 본투표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심정적 영향은 있겠죠. 추경 손실 보전의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급 적용하느냐였습니다. 네. 사실 소급 적용의 필요성이 굉장하죠. 지금은 이제는 일상 거리두기 폐지됐고 회복 국면에 가고 있습니다만 지난 2년 몇 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그리고 대선 기간 중에 여야 모든 후보들이 소급 적용하겠다고 굳게 약속을 했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누가 대통령이 되건 소급 적용되리라, 손실 보전에 관해서 소급 적용되리라는 암묵적인 동의나 믿음 같은 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국회에서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바람에 일단 소급 적용은 안 됐습니다. 추후에 정책적 보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대선 특징 중에 하나가 이번 지선 선거를 관통하는 굵직한 이슈가 없는 선거였다. 그래서 대선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에 막판에 튀어나온 김포공항 둘러싼 논란 그리고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후보의 재산 축소 누락 신고 요거 정도였는데 전국 단위로 휘어잡을 수 있는 건 역시 추경 손실 보전이었죠. 그런데 불과 2, 3일 전부터 지급이 시작됐잖아요. 그 신속하게 그 액수도 뭐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고 그게 대상자가 371만 명이라고 하니까 2인 또는 3인으로 잡으면 7, 800만 정도는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다만 추경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방접종률이나 높았던 거 그리고 이 직전까지 국정을 담임했던 민주당 정부에서의 일정한 성과도 바탕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슈를 좀 짚어보면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뭐 지역이 아니고 전국 이슈로 좀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어제 또 제주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그 제주 한바퀴탄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까? 김포공항 이전 카드가 지방선거 막판에 미칠 좀 영향이 있다고 보시나요? 막판에 그 핵심적인 이슈로 급부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집이 김포라서 이 지역의 이슈라든지 그 현황에 대해서 좀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근데 이렇게 이슈의 휘발성이 굉장히 큰 이슈예요. 왜냐하면 이게 터미널이나 역이 아니라 공항 같은 경우는 국가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입지의 선정도 그렇지만 이전이라는 문제가 좀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울, 경기도 있지만은. 부산, 제주도 이 이슈에 지금 참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전국화 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게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또 톤으로 진영 내에서도 톤이 단일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조홍천 의원이라든지 김동연 후보, 경기지사 후보 같은 경우도 좀 다른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 이슈의 휘발성 크기에 비해서 민주당이 좀 그 통제되고 세련되게 좀 접근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나름 이제 이것을 좀 호재로 삼았기 때문에 부산, 제주, 이준석 대표는 제주까지 가서 이제 이 이슈를 좀 계속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좀 이 이슈의 어떤 영향력, 파장의 크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좀 대응하는 내용이나 태도, 스탠스를 보자면은 조금 설익은 거 아니냐,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역 정치권에서는 그러니까 막판 부동층을 잡는 쪽이 선거에서 승리한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뭐 사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두 분은 이번 선거 지역에서 좀 어떤 지역에 주목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집중하십니까? 우선 하나만 꼽으라면 경기를 꼽겠고요. 바로 그 다음으로 충청권 4곳의 향배를 꼽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윤석열, 이재명 직전 두 대선 후보의 확실한 대리전 성격이 아주 강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5%포인트가량 이겼던 지역인데 이번 민심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점에서 그렇고, 충청권은 거기가
충청권이라고 우리가 묶어서 말하는데 4개예요. 네. 충남북, 대전, 세종. 근데 최근 2010년, 12년 선거 이후로 민주당이 거의 원사이드하게 이겨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번 오늘 선거에서 17곳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중에 17분의 3은 굉장히 크죠. 네. 충청권의 전국 인구는 유권자에서 한 10% 정도인데 선거구 단위로 보면 17분의 4니까 적지 않습니다. 이곳의 동요 조짐, 변화 조짐이 상당합니다. 네. 대전은 민주당이 현역 도지사의 프리미엄을 조금 갖고는 있는 것 같고 당 내부에서도 경합 우세 정도로 점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했던 세종과 충북 지역에서는 조금 열세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들을 두 당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충청 지역이 또 캐스팅 보트의 성격도 쥐고 있어서 일정 부분 이렇게 동서가 또는 팽팽할 때 수도권에서 확실한 우열이 가려지지 않았을 경우에 충청 민심은 어느 정당을 택했느냐도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네. 경기와 충청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위원님께도 제가 좀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께서 좀 중요한 지역 두 곳을 다 말씀하셔가지고 두 곳을 좀 제외하고 좀 눈여겨보시는 지역이 있을까요? 뭐 경기 충청이 제일 관심사고 네. 또 하나 이제 그 두 지역을 뺀다라면 이제 남은 지역은 이제 강원 정도겠죠. 네. 이를테면은 뭐 경기 충청이 벌써 수도권에서 벌써 7개고 영호남이 좀 굳어진 측면이고 네. 이제 충청 남북도 또 그렇지만 민주당이 이제 3선 10년 이상을 이제 도정을 맡았지만 네. 강원도도 이제 최문순 지사가 10년 넘게 도정을 맡았어요. 그저께 이제 국회에서 강원특별법이 이제 좀 통과가 되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 또 연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바꾸자는 흐름이 강원에서도 이어질까 또 김진태 그 후보도 이제 공천 과정에서 그런 파동을 얼마큼 겪을 수 있을까. 또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일전에 한번 지사를 한번 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것을 때 굳이 바꾸는 그 경기 충청을 뺀 나머지 지역에 좀 그나마 좀 눈여겨 본다라면 강원 정도 좀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두 분 모두 뭐 수도권과 충청을 꼽아주셨고 거기에 강원까지 좀 추가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뭐 여야 모두 최대 승부처로 꼽는 곳이 수도권과 충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뭐 대전 이어서 어제 경기에서 총집결을 했었고 민주당도 인천에서 충청까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이 선거운동 동선에서도 좀 전략이 읽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뭐 큰 선거할 땐 항상 그렇고 네. 시작과 끝을 어디서 하느냐에 방점이 액센트가 찍히는 거 아니겠어요? 두 곳 다 경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17분의 몇으로 따지면 경기는 그냥 17분의 1입니다. 네. 그렇지만 전체 인구 1,300만으로 가장 큰 단일 광역단체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설령 지금 뭐 많은 언론들에서 예상하다시피 뭐 10대 7, 11대 6, 12대 5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11대 6이든 12대 7이든 국민들 10대 6이든 뭐 11대 5든 국민들께서는 어디가 이겼다 졌다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6이든 7이든 그 단 숫자 하나의 증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나 인천 같은 데서 누가 이겼느냐 그쪽 비교적 중립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느 정당을 택했느냐 누구를 택했느냐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기도는 두말할 필요 없이 두 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는 다른 데 한두 곳을 설령 놓친다 해도 경기를 얻는다면 이번 선거를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국민께 내밀 최소한의 성적표는 될 거예요. 네. 그 반대의 논리도 국민의힘에는 적용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뭐 양당이 서울과 경기를 이렇게 했던 건 너무 당연한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의 투표율 그리고 어느 세대에서 어느 후보를 골랐느냐가 선거 끝나고 나서 채점 복귀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왜냐하면 앞으로 2년간 선거는 없지만 이번 선거가 차기 총선의 예비 표밭갈이도 될 수 있고 아주 어렴풋이나마 다음번 대선을 가늠할 수 있는 1차 자료도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나만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최대 격전지 경기도에서 이제 김은혜 후보죠. 관련해서 이제 뭐 눈물 관련해서 선전하는 것도 어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논란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김문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는 그게 국민의힘이 그 선거 막판에 굉장히 좀 악성 그렇게 딥 임팩트 수준의 이슈를 좀 만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에서도 이 사실을 좀 인정을 했고요. 그 이제 강용석 변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득표율에서 어떤 그 레이더 이펙트, 즉 이제 진영내 이반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이제 강용석 후보가 이 문제를 좀 제기하면서 이제 불거졌거든요. 여튼 이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악성 이슈를 만났다. 이 크기가 주목된다. 그렇게 좀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그리고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오전 경남 밀양시 부북면에 있는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밀양 산불은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데다 강한 바람이 불어 피해를 키웠습니다. 보도에 박종혁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울진군 근남면의 야산에서 난 산불입니다. 축구장 200개가 넘는 면적이 산불 영향구역에 포함됐고 23시간 만에 주 불이 잡혔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상황에서 강풍이 불을 키워 순식간에 주변 산과 마을에까지 번졌습니다. 밀양시 화산과 옥교산 일대에서 난 이번 산불도 닮은 꼴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건조한 데다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이 확산을 촉진했습니다. 불이 난 뒤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산불 영향구역만 150헥타르에 달해 산불 3단계 발령 조건을 넘을 정도입니다. 산불 그 영향구역은 총 150헥타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산의 길이는 5km입니다. 인명과 시설 피해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정부가 정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은 2월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대형 산불이 드물다는 얘긴데 울진과 밀양 산불은 5월 말에 발생했습니다. 앞서 난 울진 산불은 지난 1986년 이후 5월에 발생한 대형 산불 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예년과 다른 날씨 탓에 대형 산불 위험 기간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숲이 많이 우거져 있는 상태고 예년에 비해서 고온 건조한 날씨 때문에 이 시기에도 큰 불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해마다 1,200건에 달하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5% 이상이 봄철에 발생하고 있어 봄철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경기 부천시에서 승용차가 인도 위로 올라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남 양산에서는 중고 가전제품 판매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김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도에 올라온 승용차. 차량 앞부분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 부천시 옥길동 아파트 앞 도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올라간 뒤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머리와 팔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 중고가전 매장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내부에 그 플라스틱 제품이 많아서 일단은 내부에 물품이 많습니다.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40분쯤 2,000제곱미터 규모의 매장이 모두 불에 타면서 새벽까지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저녁 8시 20분쯤에는 부산 우암동 부두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트레일러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50대 남성 운전자가 스스로 탈출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에 실려있던 컨테이너 2개가 도로 위로 떨어져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에 따라 오늘부터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국내 입국 뒤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방역 절차도 간소화하고 제주와 양양공항의 무사증 입국도 다시 허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경증 확진자의 격리치료를 담당했던 생활치료센터가 어제를 마지막으로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생활치료센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위한 중수본 지정센터 한 곳만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 이후 방역당국은 주거 취약자를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 별도 시설 내 격리실 운영, 병상 배정 등 환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임시선별검사소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통합 운영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오늘부터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의 홀짝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시작 후 이틀간 홀짝 신청 대상자 323만 곳 중에 271만 곳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263만 곳에 모두 16조 2,49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오전 경남 밀양시 부북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산림 300헥타르가 영향구역에 들었습니다. 네, 현장 지휘하는 산림청장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집중 배치해서 또 야간에 드론으로 산불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진화 자원을 적절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인명과 시설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351명이 대피 중에 있는데요. 일부는 귀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산불 영향구역은 약 301헥타입니다. 지금 잔여 화선은 약 4.8km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진화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에 5시 5분 일출과 동시에 41대의 헬기가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 57대가 동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연기가 자욱하고 밀양강 주변에 안개가 있어서 담수지는 인근에 있지만요. 진화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산불이 더 이상 밖으로 번지지 않도록 불을 가두는 방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헬기에서 공중 진화와 더불어서 지상에서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상 인력을 어제와 같이 8개 구역으로 세분화해서 약 1,700여 명의 진화 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지역에 산불이 난 곳에 임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세가 험합니다. 그래서 진화 장비나 진화 인력을 투입하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차 등 가용 자원을 통동원해서 특히 민가, 그다음에 병원, 사찰 등 주요 시설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주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남성현 산림청장 브리핑을 듣고 오셨는데요. 현재 진화율이 48%에 달하고 그리고 57대의 헬기가 투입돼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내용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도로공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정희 캐스터, 산불이 난 밀양 부북면 인근 고속도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어제 오후 경남 밀양시 부북면에서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에 그 위치를 표시해봤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도로 본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무려 20시간이 넘게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실시간 상황은 어떨까요? 산불이 난 주변을 지나는 도로들의 상황을 화면을 통해 보고 계십니다. 일대 회색의 연기도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고요. 산불 진화 작업을 위한 헬기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보인다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 운전 꼭 해주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연기는 우리 몸에도 좋지 않은 만큼 내기순환 모드도 잘 활용하면서 이동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진화 작업이 오래 걸리고 있는 이유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경남 내륙과 일부 동해안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또 불이 났다 하면 큰 불로 번지기 쉬운 곳이 바로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죠. 대관령 부근 지나실 때도 각종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차량용 소화기 잘 비치해 두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체 구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6km 구간 막히고 있고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서종 부근에서 5km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선은 양방향 오산 부근에서 정체인데 부산 쪽 2km 구간 불편합니다.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산림청장 브리핑으로 전해드렸듯이 밀양 산불의 진화 작업이 재개됐지만 정오부터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12m에 달하는 돌풍이 예고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다연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현재 건조특보 상황은 어떤가요? 네. 현재 진화 작업이 한창인 밀양 등 영남, 그리고 강원 태백과 정선, 충북 청주와 영동에는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밀양은 현재 바람이 초속 1m 안팎으로 매우 약하지만 낮부터 강해지겠고, 영동 지방도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산불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선거일인 오늘도 여름더위가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도 선선했는데요. 낮에는 28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는 빗방울 정도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현재 서울이 20.6도, 부산이 22.9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8도, 강릉이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날이 건조하겠습니다. 불조심 또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오늘은 6일 지방선거 결전의 날입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등 우리 지역의 일꾼이 결정되는데요. 이번 시간은 수도권 최대 승부처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네, 명심을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또 윤심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맞붙는데요. 경기도청 스튜디오 연결해서 선거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영수 앵커, 이경국 기자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청 앞에 특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와 함께 경기지사 선거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뒤로 건물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 건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 신청사 건물인데요. 이틀 전에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경필 지사 때 착공을 했고요. 이재명 지사가 이 과정을 지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 정부 인수위 당시 청와대 이전 논란이 있었을 때 청사 이전 비용을 놓고 이 신청사가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청사가 있는 이곳 바로 광교신도시라는 곳입니다. 이 광교시대를 시작하고 이끌어갈 지사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느 곳보다 박빙이고요. 어느 곳보다 지도부가 힘을 많이 쏟은 곳입니다. 최대 승부처 요충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경국 기자,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네, 우선 경기도 31개 시군이 모여 있어서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인 1360만 명가량이 살고 있어서 이곳 경기도에서의 승리, 그 정치적 의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수도권이라는 위치 때문에 경기지사는 서울시장과 함께 꾸준하게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의 특성상 경기도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대략적인 수도권 판세를 보면 서울은 이 국민의힘이 잠정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경기와 인천에서는 혼전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결국 수도권 승부에 쐐기를 박으려는 국민의힘과 이에 맞서는 민주당이 결국 경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 선거가 이 대선 직후에 치러지기 때문에 대선 연장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 윤심과 명심의 대결 이런 걸로 또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네. 아무래도 두 후보가 대통령과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와 좀 인연이 특별하죠. 네, 맞습니다. 후보들 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김동연 후보부터 살펴보면 새로운 물결을 창당을 하면서 정계에 몸을 던진 뒤에 지난 대선에도 출마를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막판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후보직을 사퇴를 했는데요. 네. 지지 선언 전에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손을 맞잡고 이 기자들 앞에 섰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과거 지지를 선언했던 이력에 더해서 선거 과정에서도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정책 드렸습니다. 중에서 도민들이 좋아하시고 성공한 정책에 대해서는 승계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지 않은 부분은 수정하고 김동연 시가를 씌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도 좀 보겠습니다. 네. 김 후보는 윤석열의 입이라는 평가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은혜 후보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를 겨냥을 해서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고요. 이 때문에 대장동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예. 이어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의 공보단장을 맡았고 당선 뒤에 당선인 대변인을 맡은 바도 있습니다. 유세 과정에서는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이 김은혜 후보를 이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라고 설명하기도 했고요. 김 후보 본인도 선거 과정에서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거듭 강조를 하면서 네.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강점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재원과 지원을 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 하는 것입니다. 김은혜가 하면 윤석열 정부가 합니다. 김은혜가 하면 오세훈 시장이 합니다. 네, 결국 이재명의 정치적 계승자와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의 대결인 만큼 윤심 대 명심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기도라는 지역적인 특성에 윤심과 명심의 대결로 해서 이제 관심이 좀 많아졌고요. 두 후보가 이제 지방선거 선봉에 섰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선거 과정이 좀 치열했죠. 네, 맞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이 윤석열의 이 김은혜 후보를 겨냥해서 이 경기도에는 이 말뿐이 아니라 일꾼이 필요하다는 말로 공세를 시작을 했었고요. 예. 이어서 중요한 건 일머리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관료 출신으로서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거듭 강조하는 예. 모습이었습니다. 또 입법에 열쇠를 쥔 국회에서 이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점하고 있음을 앞세워서 강조를 하면서 이제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예. 김은혜 후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책상 위에서 줄만 긋는 관료와는 다르다면서 말이 아닌 행동 그리고 실천으로 보여주겠다고 반박을 했고요. 이어서 이 김동연 후보가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를 맡았던 만큼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 실패에도 책임이 있다고 나를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상대방의 의혹이나 논란을 둘러싼 공방도 함께 이어졌는데요.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한 점을 파고들면서 기본도 안 된 후보라고 맹비난했고요. 김은혜 후보 측은 김동연 후보가 이 부총리 재직 시절에 측근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있다면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후보 이제 어제까지 선거운동 열심히 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네, 김동연 후보 일단 후보별 유세 일정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어제까지 김동연 후보는 이 파란 30일 대장정이라고 해서 이 31개 시군을 모두 찾는 강행군을 마쳤고요. 예. 김은혜 후보는 닷새 동안 밤낮 없이 도민들을 만나는 이 무박 5일 총력전을 마쳤습니다. 두 후보 모두 어제 저녁에 수원에서 마무리 유세를 진행을 했는데요. 김동연 후보는 일단 오늘 공식 일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선거 상황을 좀 신중하게 지켜볼 것으로 보이고요. 김은혜 후보는 도내에서 이 투표를 독려하는 활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경기도지사 선거가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마 박빙구도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네.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최근에 있었던 대선 때는 어땠습니까? 네, 지난 대선 당시 경기도민들의 선택은 민주당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0.94%를 얻으면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5%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네.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긴 곳은 이 경기도 내 42개 선거구 가운데 9곳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가 이번 지방선거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예.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인데다가 아시다시피 한미 정상회담 같은 굵직한 이벤트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을 좀 도움을 드려야 될 텐데 아직 투표 안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두 후보 공약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게 부동산과 교통 공약일 것 같은데 예. 이 두 후보의 공약은 일단 대동소이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특별법 조기 입법 그리고 규제 완화를 통한 이 신속한 재건축이나 예. 리모델링을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수건 사업이죠. 수도권의 광역 급행열차 그리고 이 GTX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또 새로운 노선도 증설하겠다고 함께 공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부 공약에서만 조금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이 분도 그러니까 경기도를 나누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예. 김동연 후보는 이 중첩 규제로 낙후된 경기 북부를 발전시키겠다면서 예. 이 경기 북도를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분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예. 이어서 경기 북부에 미래 신성장 기회 특구를 만들어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강조를 했는데요.
반면 김은혜 후보는 이를 선거 공학적인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하나의 경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를 나누는 대신에 경기 북부에 대규모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도시로 만들어서 남부 지역과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지사 선거 관련 내용 살펴봤고요. 이번에 대선 후보들이 사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오면서 미니 대선이다 이런 평가들도 많았잖아요. 이재명, 안철수 후보 선거 상황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인천 계양을로 나갔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인천 계양을 지역구는 이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한 곳입니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부터 모두 이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던 곳인데요. 이재명 후보 여기서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와 맞붙게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능력을 봐달라, 일할 기회를 달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반면 윤영선 후보, 이재명 후보의 출마를 방탄 출마로 규정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을 하면서 25일과 25년의 대결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초반만 해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낙승을 점치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 기류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접전이라는 이 평가, 분석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양을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곳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대 총선부터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는데요. 딱 한 번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시장 선거에 나가면서 치러진 보궐선거 때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지금과 비슷하네요.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안철수 후보 상황 좀 볼게요. 성남 분당갑 지역으로 출마를 했죠. 상대적으로 선거기간 동안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는 작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박빙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아니라는 점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요. 자세히 좀 살펴보면 경기 성남 분당갑은 이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이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김병관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이 천문학적 재산을 가진 후보들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향후 이 당권을 노리고 있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원내 진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민주당 김병관 후보는 이 17년간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 분당갑과 인천 계양을 살펴봤는데 지역은 다르지만 이 두 곳 모두 지역에 특화된 후보 그리고 유력 인물이 맞붙는 구도가 형성이 된 곳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회의원 보궐선거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경기지사 선거 어느 때보다 박빙입니다. 오늘 4,000명이 조금 넘는 지역의 일꾼에 뽑히는데 그중에 가장 관심이 많은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암동 나와주십시오. 네, 6일 지방선거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한 지방 권력 교체를, 민주당은 정권 견제론을 부각하며 균형과 감시를 강조했는데요. 네, 이 시각 정당 분위기는 어떤지 각 당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들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 나가 있는 엄윤주 기자. 네,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에는 박기환 기자가 나가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엄윤주 기자, 이른 아침이라서 아직까지는 좀 한산해 보이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투표가 시작된 지 3시간여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 상황실도 당 관계자들이 모여서 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은 이곳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개표 상황실을 마련했습니다.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상황실 정면에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단체장 후보 17명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에 출마한 7명의 이름과 사진이 부착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모두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만큼 오늘은 별다른 일정 없이 투표 상황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투표가 끝나는 저녁 7시 반쯤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은 이곳 상황실로 집결해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와 개표 상황을 함께 지켜볼 예정인데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늦은 밤까지 최대 격전지였던 이 수도권에서 명운을 건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는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파이널 유세를 한 데 이어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인천 계양을 지역에서 윤영선 후보와 거리 인사를 함께하며 막판까지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대선 이후 2달여 만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9곳 이상 과반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선 기존 지역구를 지키되 최소 한 석을 더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나 자체조사에서 유리한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4년 전의 서륙을 벼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에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론을 거듭 강조하며 투표를 독려해 왔는데요. 여소야대 167석 거대 야당으로 구성된 입법부의 권력 지형이 2년 뒤 총선까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민심의 힘을 빌려 앞으로 대야 협상에 나서겠다는 포석이 깔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상황실 연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이 민주당 상황실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국회의원회관에 설치된 민주당 개표 상황실입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부 관계자들과 취재진만 제외하고는 모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나라인 균형, 지역엔 인물이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붙어 있고 무대 위에는 전국에서 출마한 민주당 후보자 3천여 명의 명단도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젯밤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거듭 정권 견제론과 인물론을 앞세웠는데요.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는 사전투표를 이미 마친 만큼 출구 조사가 발표되는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이곳에 자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이 한 달도 되지 않은 데다 한미 정상회담 등이 이어지면서 불리한 판세를 예측했습니다. 이를 고려해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8곳 승리를 목표로 세웠지만 이제는 호남과 제주를 포함해 최소 5곳만 우세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와 강원, 충청권 등 초접전을 펼치는 곳들이 많아서 아직은 이길 수 있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론을 내세우며 승기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패배한 만큼 지지자들이 다시 결집해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며 마지막까지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정의당도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개표 상황실을 차리고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지도부는 어제 경남과 호남, 인천, 서울까지 전국을 누비며 마지막 유세를 벌였는데요. 직접 경남도지사에 출마한 여영국 대표는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양당의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지방정부에서부터 민생을 지키고 정치교체를 이뤄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 현장에서 전해드렸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엄윤주 기자, 박기환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낮으면 보수가 유리하다는 말 정말 그런지부터 보겠습니다. 역대 7차례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를 지도에 색깔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빨간색이 지금의 여당인 보수계열 정당이고요. 파란색이 진보계열 정당입니다. 충청권의 자유선진당 그리고 자유민주연합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 선거 결과를 투표율과 함께 보겠습니다. 네,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건 1회 선거였죠.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30여 년 만에 부활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후 투표율은 뚝뚝 떨어지다가 4회부터 다시 조금씩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선거 결과를 투표율이 높은 순서대로 재정렬해보겠습니다. 3당 구도 속에 치러져 보수 진보 어느 한쪽이 이겼다고 가르기 어려운 1회 선거를 제외하고 보면 투표율이 두 번째로 높았던 4년 전 7회 선거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했습니다. 모두 14석을 가져갔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네요. 다음으로 투표율이 높았던 6회 선거 역시 진보 진영이 더 많은 곳에서 승리했죠. 투표율이 낮을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3회 선거, 한나라당의 압승이었죠. 4회 선거 역시 두 번째로 투표율이 낮았는데요. 이 빨간색 부분이 눈에 띄게 많습니다. 이것만 보면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낮으면 보수가 유리하다는 공식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은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깨졌습니다. 이 서울시장 재보선 투표율이 58.2%로 높았고 사전 투표율도 높아서 민주당이 고무적이었지만 결과는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승리였죠. 투표율만 갖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워진 이유입니다. 공식은 왜 깨졌을까요? 계속해서 김경수 기자 전해주시죠. 네, 투표율에 따라 보수와 진보의 유불리가 갈린다는 속설 왜 생겼을까요?
최근 치러진 선거들의 투표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표율이 나오고 있는데 높은 순서대로 좀 정렬을 시켜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가 가장 높고 다음이 총선, 그리고 그 다음이 지방선거 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더 쏠리는 탓이기도 하지만 연령대별로 투표율이 다른 것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연령대별 투표율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19대 대선과 7회 지방선거 연령대별 투표율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60대와 70대는 어떤 선거냐에 관계없이 투표율이 비교적 높은 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은 선거에 따라서 투표율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60대, 70대보다는 20, 30대 투표 참여 여부가 전체 투표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즉 투표율이 예년보다 눈에 띄게 높다면 20대와 30대의 투표 참여가 활발했다는 뜻이니까 진보 정당에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속설도 생겨난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붙습니다. 바로 2030 세대가 진보적 성향을 띈다는 겁니다. 과거 1987년 민주화 항쟁에 불을 지폈던 세대가 바로 당시 2030이었죠. 하지만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서 이들은 이제 초로의 나이가 됐습니다. 반면 1990년 전후에 태어난 지금의 2030 세대는 다원화된 정치 성향을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0대 대선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이렇게 진보와 보수가 팽팽히 맞서고 있고요. 성별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이렇게 지지 성향이 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지지한다고 보기 어렵게 된 건데요.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이 높아져도 그 표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투표율의 높낮이로만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지는 건 이제 무의미해졌습니다만 유권자 한 표의 가치는 여전하죠. 아직 투표하지 못하신 분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심연구소였습니다. 지방선거는 각 지역 민심을 이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과정일 텐데요. 민심을 하나하나 이어주는 전국의 다리 감상하시면서 이 시각 투표율 짚어보겠습니다. 네, 500년 역사를 간직한 민심, 더 긴 역사를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서울의 투표율 5.6%입니다. 계절이 돌아오듯 언젠가는 이어질 달이겠죠. 이 시각 경기 투표율은 6%입니다. 하늘 높이 비상할 인천시의 대표를 꿈꿉니다. 인천 투표율 5.6%입니다. 민심이 만든 지혜로운 섭다리 같은 후보자를 찾습니다. 강원 투표율 7.7%입니다. 음양이 어우러진 다리처럼 지방자치도 조화롭게 꽃 피우길 바랍니다. 대전의 투표율 6.5%입니다. 새우와 꽃게는 풍족하고 민심을 위한 행정도 풍요롭길 기대합니다. 충남 투표율은 6.9%입니다. 1000년 넘게 버틴 돌무더기처럼 묵직한 시정을 기다립니다. 이 시각 충북의 투표율 6.9%입니다. 한글을 본뜬 다리처럼 세종대왕을 닮은 행정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세종의 투표율은 5%입니다. 백기를 위해서 열리는 다리에 오늘 민심도 활짝 열릴까요? 부산의 투표율 5.7%입니다. 바다 위를 걷는 짜릿한 기분, 투표하고 나면 느껴지겠죠? 울산 투표율 6.2%입니다. 허공에 뜬 교차로네요. 균형을 잡아주는 건 역시 민심이겠죠. 경남의 투표율 6.6%입니다. 해를 맞이하며 희망을 기다리는 대구 민심, 누구를 선택할까요? 대구 투표율 5.8%입니다. 외나무 다리에도 양보할 공간은 있죠. 정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경북의 투표율 6.7%입니다. 서민 애환이 깃든 다리를 걸으며 민심을 되새겨주길 바랍니다. 광주의 투표율은 3.4%입니다. 끝없는 발전을 가져다주는 지역 대표를 찾습니다. 이 시각 전남의 투표율 6.4%입니다. 천년의 고풍을 이어받은 우리 시의 대표는 누구일까요? 전북 투표율 5.2%입니다. 해를 품고 나아가는 배처럼 희망이 담긴 정치를 꿈꿉니다. 제주 투표율 7.1%입니다.
네, 희망의 불빛으로 17개 광역시 민심을 잇습니다. 이 시각 전국 투표율은 6%입니다. 네, YTN 특별방송 민심 2022 지방선거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